오늘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웠다. 모두가 숨죽인 채 팀장인 박 과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내 앞에 놓인 자료철을 꽉 쥐고 있었다. 손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달 동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매달렸던 내 전부였다. 오직 이 프로젝트의 성공만이 내 지난 노력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다야. 이지은 씨, 박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함 그 자체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그의 옆에 앉은 김 대리가 얄밉게 웃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아닙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장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자료를 건넸다. 박 과장은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내 앞에 내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다. 그 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내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내가 이지은 씨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보군.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 대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어야죠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만만한 존재, 언제든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다.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모욕과 멸시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름은 이지은. 올해로 38이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다. 나는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이 넘는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통장 잔고는 항상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작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다. 나는 그 안정된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삶은 달랐다. 10년을 다녔지만 나는 여전히 주변인 같았다. 내 성격이 소심하고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냥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의견을 내면 대충 흘려들었고 공은 모두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남편인 민중과는 결혼 7년 차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좋지만 낡은 정장에 구겨진 셔츠를 즐겨 입는다. 하는 일은 잘 모르지만 늘 바빠 보였고 나는 그저 그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대신 말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퇴근 후 지친 내가 현관문을 열면 그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식이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서툴렀다. 나는 내가 겪는 회사에서의 힘든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회사 일로 남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나름의 배려였다. 남편의 삶도 분명 힘들 텐데
나의 힘듦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혼자 감당했다. 그렇게 나는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혼자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작은 벽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내 삶은 고요한 외로움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들 사이에 섞이려 애쓰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밥을 먹었다. 그들이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나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내가 자초한 외로움이었다. 김 대리는 그런 나를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교묘하게 나를 따돌리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슬쩍 가로챘으며 내가 열심히 만든 자료에 흠집을 내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야근까지 해서 완성한 기획안이 있었다. 다음 날, 김 대리는 내 기획안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기획한 것처럼 발표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뻔뻔하게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기획안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모든 공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나는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사람,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모두가 나를 무시했고 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내일은 꼭 내 목소리를 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면 다시 소심하고 나약한 나로 돌아가곤 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버텨내는 것을 택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인 민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회사에서의 모든 일을 숨겼다. 오늘 회사 어땠어? 민준이 물으면 나는 평소랑 똑같지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내 대답에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았다. 그는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말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대화는 피상적이고 건조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우울과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내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지만 나는 섣불리 그에게 나의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민준이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묻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우리 오늘 같이 밥 먹을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나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나는 미안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 민준의 서운해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는 나 자신이 미웠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해주는 작은 배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서 조용히 잠든 민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가 힘들 때마다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나는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드러내면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행복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이미 깊은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는 투명인간이었고 집에서는 외로운 섬이었다. 나는 이 외로운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네, 이어서 제3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내게 있어 지옥 같은 하루였다. 우리 팀이 6개월간 공들여 준비했던 새로운 모바일 앱 런칭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서 밤낮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런칭을 앞두고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되었다. 개발팀은 버그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런칭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팀원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그 화살은 모두 내게 돌아왔다. 이지은 씨, 책임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버그 하나 제대로 못 잡으면 어떡해. 박 과장이 회의실에서 나를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그의 눈빛은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버그는 개발팀의 문제였고 나는 QA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테스트를 도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대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기름을 부었다. 과장님, 제가 개발팀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이지은 씨가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개발팀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너무 이지은 씨한테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나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내 입은 굳게 닫혔고 나는 그저 그들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 과장은 이지은 씨, 잠시 휴직하고 쉬도록 해요. 그동안 이 프로젝트는 김 대리가 맡을 테니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들의 비난을 모두 받아들여야 했을까? 내가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는 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는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욕실에 들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한참을 울다. 나는 겨우 진정하고 거실로 나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본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 갑자기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팀원들이 나를 무시했던 일, 김 대리가 내 공을 가로챘던 일, 그리고 오늘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실상 해고당한 일까지. 나는 흐느끼며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은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다 말해도 돼.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다시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아픔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는 내 얼굴을 들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다 해결할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하고 강렬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힘을 보았다. 그 힘은 내가 지금껏 겪어왔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네. 이어서 제4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품에서 잠든 이후 나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민준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해고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휴직 통보를 받았지만 민준은 며칠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고 좋아하는 책도 읽으면서 지내 라고 말하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더욱 바빠진 듯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늦은 밤에 돌아왔다. 나는 그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 내가 물으면 그는 일이 좀 많아져서 신경 쓰지 마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단한 활력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는 민준이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정장 대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양복이 들려 있었다. 이건 뭐야? 내가 묻자. 그는 거래처에서 선물로 준 거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의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변화는 옷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그가 혹시 주식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했다. 한 번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의 옆에 다가가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복잡한 표와 그래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가 이게 뭐야? 라고 묻자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노트북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공부하는 게 있어서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나는 그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그의 비밀을 캐는 것이 그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그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민주는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내게는 그의 삶이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내 대한 소문이 돌았다. 내가 능력 부족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문, 곧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조롱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회사 생활을 정리할 준비를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나를 받아줄 곳이 있을지 막막했다. 내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었다.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했고 회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누가 그 막대한 투자를 했는지 궁금해했고 여기저기서
추측이 난무했다. 나는 그저 그런 소식에 무심했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남편이 최근 보던 그래프와 투자 관련 자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들려오던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통화 내용도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니겠지. 내 남편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작은 의심은 서서히 커져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알던 평범한 내 남편이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네. 이어서 제5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민준을 배웅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셔츠와 구겨진 바지를 입고 나갔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깊고 날카로워 보였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 돌아왔고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문서들을 검토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내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 미소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러다 민준이 한 번은 내게 물었다. 회사 사람들이 지은이한테 했던 말들,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추악하고 비참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겪었던 모든 모멸감과 불공평한 대우를 빠짐없이 경청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가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민준은 내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는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우연히 너의 옆을 지나쳤었지. 그때 너는 책을 고르면서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나는 너를 보면서 너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나의 삶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알아보고 다가온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회사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김 대리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회사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김 대리는 박 과장의 오른팔이었고 곧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전 그가 내게 물었던 말들, 회사 사람들이 지은이한테 했던 말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설마 민준이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여보, 김대리 퇴사 소식 들었어 혹시? 당신이 무슨 일을 꾸민 거야?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지은아,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어색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전화들이 걸려왔고 그는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작은 의심은 서서히 커져갔다. 내가 알던 평범한 남편이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나는 그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가 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돌아오든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네. 이어서 제6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리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은 회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퇴사 이후에도 회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회사가 곧 다른 회사에 인수된다는 소문, 경영진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 그리고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평소에는 나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나를 보면 불안한 눈빛으로 이지은 씨, 무슨 일 있는지 아는 것 없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다. 나는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통쾌함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휴직 중이었지만 회사에 잠시 들를 일이 있었다. 복잡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내 책상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박 과장이 나를 불렀다. 이지은 씨, 잠깐 이리 와보게. 나는 그의 목소리에 멈칫했다. 그는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지은 씨, 요즘 회사 분위기 알지? 자네도 겪어봤겠지만 회사가 곧 인수된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전에 자네가 맡았던 프로젝트 말이야. 버그는 이미 해결됐네. 자네가 다시 복귀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나는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몇 달 전에는 내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휴직을 강요했던 그가 이제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나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과장님, 제가 왜요? 전 이미 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과장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 그래도 자네가 처음부터 기획한 프로젝트 아닌가? 자네가 아니면 누가 잘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기적인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프로젝트는 이미 김 대리님께서 마무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김 대리를 퇴사시킨 일까지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박 과장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뒤로 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나는 이전에 느꼈던 모욕감과 수치심을 떠올렸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민준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 박 과장이 나한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고 하더라. 민준은 빙긋 웃으며 그래서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다. 아니요. 제가 왜요? 라고 대답했죠. 나의 대답에 민준은 소리내어 웃었다. 잘했어. 지은아, 이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야 혹시? 우리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오늘 오후 2시까지 회사로 가줄 수 있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든 그 비밀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회사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네, 이어서 제7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나는 민준과 함께 회사 로비에 도착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민준은 짙은 남색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고 넥타이는 그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로비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아, 괜찮아. 아무도 널 무시할 수 없어.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박 과장과 김 대리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민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급 간부들과 팀장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김 이사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자리로 들어왔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회사의 잠재력을 믿고 새로운 투자를 결정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바로 새로운 회장님이자 우리 회사를 인수하신 김민준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회장이자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라니 나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은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잠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박 과장과 김 대리에게 닿자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내가 알던 평범한 남편이 아닌 거대한 힘을 가진 한 남자의 위엄을 느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다. 그 미소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하고 순수한 미소가 아닌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미소였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가 보였던 모든 변화들, 밤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노트북에 담긴 복잡한 서류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나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때였다. 네, 이어서 제8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과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고, 김 대리는 입을 꾹 다문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침묵을 즐기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회사의 새로운 오너로서 몇 가지 원칙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그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성과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료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 과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박 과장의 변명에 민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과장님, 오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니 당신이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김 대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그는 몸을 움츠렸다. 김 대리님, 당신이 이전에 제 아내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성과를 가로채고 그녀를 모욕했던 행위,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엄청났다. 김 대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굳은 채로 앉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민준이 내가 아는 그 평범한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은 내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들의 놀란 표정, 당황스러움,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슬픔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민주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그들을 당장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것과는 달리 내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했다. 이지은 부장님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재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지은 부장님은 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모두가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찼다. 나는 그에게 감동했다. 그는 나를 위해,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그 모든 비밀스러운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능하고 소심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의 아내였고 그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 네, 이어서 제9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내게 있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아픔과 굴욕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정화의 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내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모든 직원들이 우리를 보며 허리를 숙였다. 박 과장과 김 대리는 창백한 얼굴로 내 눈치를 살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개혁해 나갔다. 그의 지시 아래 그동안 내게 불이익을 주거나 모욕을 주었던 직원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거나 퇴사하게 되었다. 그는 감정적인 보복 대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그가 나를 위해 복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그에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직원 이지은이 아니었다. 민주는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맡겼다. 지은아, 네가 처음 기획했던 프로젝트, 네 손으로 마무리해줘.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내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민준이 조용히 회사로 찾아와 내 옆에 앉아 주었다. 그는 내가 만든 기획서를 읽으며 조언을 해주었고 힘들 때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보며 빙긋 웃었다. 아니, 지은아, 나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너의 그 밝은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었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네가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 그리고 그가 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그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게 단순히 복수와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그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진정한 구원자였다. 회사에서는 내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내가 사실 회장님의 아내였다는 소문, 내가 회사의 실세라는 소문,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민준의 눈빛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랑과 믿음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네, 마지막 제 10장 집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내 이름은 회사의 중요한 성공 사례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내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박 과장과 김 대리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졌고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다. 나는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회사의 명예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과의 관계였다. 그는 회장이 되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내가 알던 그 평범하고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는 퇴근 후 낡은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우리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하루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서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고 그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는 그가 나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나의 말에 민주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니, 지은아, 네가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너의 미소가 나의 가장 큰 행복이야.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민준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작은 텃밭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행복이었다. 민주는 나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복수와 명예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준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고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웠지만 민준이 나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의 구원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옆에서 영원히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